30일 금요일에 시장은 조용했는데 금과 은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금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8%, 은이 무려 마이너스 36%, 플래시 크래시라고 하죠. 기습 폭락 수준입니다. 특히 은 가격의 하루 낙폭이 1980년 이후 최대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 안에 쌓여있던 투기적 에너지가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 그 압력이 다른 자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원자재 좀 빠졌네 간단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은 시장의 체온계이기 때문인데 공통점이 있죠. 이자를 안 줘요. 배당이 없습니다. 수익 창출 자산이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오르느냐? 돈이 넘칠 때, 금리가 낮을 때, 유동성이 과할 때. 그런데 그런 자산이 하루 만에 저렇게 박살이 난다? 이건 시장이 슬슬 신호를 주는 거죠. 야, 이제 공짜 돈 파티는 끝나가고 있어. 진짜 배경은 한 사람에 있는데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죠.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이거 매파 아니야? 왜냐하면 케빈 워시는 단순한 금리 매파가 아니라 연준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온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 풀어놨던 달러를 다시 걷어들이겠다. 이런 뜻이죠. 즉 금과 은의 폭락이 스마트머니가 유동성 회수를 먼저 눈치채고 빠져나간 흔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케빈 워시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돈의 교장 선생님격인데 이 사람이 왜 무섭냐면은 용돈을 아껴 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이제 돈줄을 좀 잴 거야. 양적 긴축을 하는 엄격한 선생님 스타일이죠. 선생님이 이제 돈 구하기가 힘들 거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흔해졌던 달러가 다시 귀해지는 거죠. 달러가 귀해지면은 상대적으로 금과 은의 인기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과 은을 팔고 달러를 챙긴 거죠. 그리고 은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36%? 이건 강제 청산 신호예요. 은은 레버리지가 많이 붙는 자산이죠. 하루에 40% 가까이 하락했다는 거는 빚내서 투자한 세력이 증거금이 부족해지고 강제 청산 도미노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은에서 손실이 나면 투자자들은 증거금을 채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자산을 팔고 주식이 제일 먼저 팔리죠. 이걸 전이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자재가 급락하고 며칠 뒤 주식시장에서 투매. 이 패턴이 정말 많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유동성이 얇은 시장은 외국인 자금 회수에 훨씬 더 취약하죠. 작년 11월 4일에 이미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금이나 은이 하루에 10% 안팎 급락할 때는 대부분 수년간 이어진 상승 추세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이게 단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 붕괴인 거죠. 야, 안전자산인 금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주식은 오죽하겠어? 이 공포가 퍼지면은 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과민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속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많이 헷갈리는 게 아니 트럼프는 저금리를 좋아하고 증시 부양을 좋아하잖아. 그런데 왜 워시를 뽑았지? 약간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도널드와 케빈의 계산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케빈 워시가 전통적인 매파는 아니에요. 변종 매파인데 그분이 무서운 이유는 금리 숫자가 아니라 연준의 규모입니다. 최근 워시가 뭐라고 말했냐면 AI 덕분에 생산성이 올라가서 인플레 걱정은 줄었다. 기준금리는 낮출 수 있다. 이건 트럼프랑 100% 같은 말이죠. 하지만 단서가 붙어요. 대신에 연준이 돈 찍어서 국채 사들이는 양적 완화는 NO, 반대한다. 즉 정리하면은 기준금리 인하는 찬성하되 장기 양적 완화는 반대하면서 연준의 자산 축소는 선호한다. 이걸 시장은 이렇게 해석해요. 단기 금리는 내려가지만 장기 금리는 오를 수도 있겠네. 그래서 긴장한 겁니다. 왜 단기 금리는 내리는데 장기 금리는 오르느냐? 자, 단기 금리 기준금리는 연준이 회의에서 오늘부터 3% 하면 바로 바뀌어요. 장기 금리, 10년물 국채 같은 것들은 시장에서 결정합니다. 돈 빌려준 쪽이 정하고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빌리고 연준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은 채권이 공급 과잉이 되죠.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금리는 반대로 상승하죠. 워시의 전략은 한 줄로 요약돼요. 수도꼭지는 열되 저수지는 비운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달콤한 사탕이죠. 하지만 장기금리 상승은 입에 쓴 약이에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단기 금리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하고 M&A 할 때 장기금리 기준으로 많이 빌리죠. 장기금리가 오르면은 기업의 실제 이자 비용이 늘고 주식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가 유독 크게 빠진 거예요. 기술주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자산인데 금리가 오르면 그 할인율이 커집니다. 트럼프도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케빈을 연준의 수장으로 앉히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릴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에게 지금 당장의 하락은 조정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올해 중간선거 직전의 폭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제거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선거에서 필패한다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초기에 관세, 금리 압박 등으로 시장에 충격 요법을 줘서라도 물가 기대를 꺾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조금씩 박살이 나면은 그거 봐라, 파월이 금리를 제때 안 내려서 그렇다. 이미 많이 봐왔잖아요. 아직까지도 바이든을 때리시는데 이번에도 전임자를 탓하면서 자신의 의장 지명자인 케빈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자꾸 케빈 워시일까? 케빈 워시는 트럼프의 명령 금리 인하를 수행하면서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명성도 가진 최적의 카드예요. 일단 워시가 들어와줘야 과거에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이력이 있다 보니 시장이 나는 물가가 오르는 걸 절대 좌시하지 않는 무서운 사람이다. 이 신호
신호를 주는 겁니다. 시장이 이 신호를 믿게 되면은 미래 물가에 대한 불안감,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장기 금리가 점차 안정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때 트럼프의 보조가 들어와 주는데 트럼프가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캐내서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침공했잖아요. 기름값을 낮추고 관세로 세수를 늘려서 빚을 갚겠다, 이 논리를 펴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어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하죠. 그리고 워시는 앞으로 공공연연하게 그리고 FOMC 때마다 나는 자산 매각을 아주 천천히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청문회에서 발표하면은 장기 금리 폭주를 막으면서도 단기 급락 인하의 효과만 가져가는 신의 한 수를 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만약에 장기 금리가 뜻대로 잡히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결국 이걸 누르기 위해서 다시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거나 자산 감축을 중단할 거예요. 즉 앞으로 있을 하락은 케빈이 진짜 자기 소신을 지키다가 시장을 망가뜨릴지, 아니면 결국 트럼프의 뜻대로 장기 금리까지 관리해주면서 돈을 풀지, 그 간을 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또 하나의 왼팔,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있잖아요. 장기 금리를 결정하는 또 다른 큰 축이죠, 재무부. 만약에 베센트가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하겠다, 이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장기 국채 공급을 줄여버리면은 케빈이 연준 자산을 줄이더라도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표면만 바라보면서 트럼프 생각은 금리 숫자만 낮추면 장땡, 워시의 생각은 금리 숫자는 낮춰줄게, 대신 실제 돈은 줄일 거야, 이 두 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금리 인하인데 실제로는 돈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겠네. 이걸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죠. 단기 금리는 내려가거나 유지, 장기 금리는 급등, 불편한 그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오해를 하면서 금과 은 시장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진짜 위험한 폭탄이 하나 숨어 있는데, 미국 연준이 케빈 워시 체제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트럼프의 뜻대로 장기 금리까지 관리해주면서 베센트가 국제 장기 금리를 관리해주기 위해 사이드킥으로 들어온다. 다시 주식시장이 랠리하기 시작하겠죠. 아, 이제 보니까 금리 인하면서 유동성도 풀어주는 거구나. 그런데 외환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달러의 강력한 매력 중에 하나가 절대 앵꼬나지 않은 안전한 이자죠. 그런데 그 이자가 내려간다? 굳이 달러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네. 그래서 달러를 팔기 시작하고 달러 가치가 급락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9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죠. 이게 현실화되면은 전 세계는 본격적인 달러 약세 국면으로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달러 약세면 주식엔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음 장면입니다. 이 타이밍에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우리도 금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되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급격히 좁혀들어져요. 그 결과 1달러 160엔 하던 환율이 140엔, 130엔 뚝뚝 떨어집니다. 엔화가 무서울 정도로 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전 세계 큰손들이 동시에 패닉에 빠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은 이 구조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이자가 거의 0원인 엔화를 빌려서 미국 빅테크, 한국 반도체, 글로벌 주식에 투자,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죠. 그런데 엔화 가치가 급등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엔화를 다 못 갚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포가 퍼지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손해보기 전에 전부 던지고 엔화부터 갚자.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도죠.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펀더멘탈이 아니라 유동성 쇼크인 거예요. 나스닥이 흔들리고 코스피가 흔들리죠. 서로 다 아픈 거예요. 엔캐리 청산 바람이 불면은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도 나가죠. 코스피는 힘없이 밀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약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와, 원화 강세다, 드디어 1,300원대 후반에 들어가네. 그런데 이게 절대 좋은 그림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원화가 강해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들은 바로 타격을 받죠.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도 이 환율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바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해외 매출이 감소하고 숫자로 찍히는 실적이 떨어지게 되죠. 즉 겉으로는 환율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수출 업체들은 기업 이익이 깎이는 환율의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판이 짜이는 국면이에요. 그리고 이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는데 AI 시장에서 최근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하나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하고 메타가 급등을 했어요. 이게 단순한 종목 차이가 아닙니다. AI 투자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신호죠. 이제 AI는 꿈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AI 기업은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AI로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데, 그래서 AI 그룹은 이제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A그룹은 AI 인프라 판매자, 엔비디아, 샌디스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서버를 지으려면 무조건 사야 하는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들, 실적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터지죠. B그룹은 AI를 써서 바로 돈 버는 기업들, 메타, 구글, 네이버, 카카오가 될 수도 있겠죠. AI를 광고 추천 컨텐츠에 바로 써서 매출이 즉각 증가합니다. 메타가 말했죠. AI 덕분에 릴스 시청 시간이 30%나 늘었습니다. 광고주분들은 이 말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C그룹은 AI를 팔아야 하는 플랫폼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문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기업들이 물어요. 이거 비싼데 정말 효율 좋은 거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채택률이 3% 수준이에요. 투자는 가장 많은데 수익은 가장 늦습니다. 그래서 왜 메타는 오르고 마소는 빠졌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분기 캐펙스가 65%나 증가했어요. AI에 약 50조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매출 성장은 전체, 수익성 개선은 미미. 투자자분들은 불안해지죠. 이거 밑빠진 독 아니야? 반면 메타는 벌어들인 돈 안에서 투자를 조절하며 효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A그룹의 돈
줄인 C그룹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타격은 우리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A그룹, AI 인프라 판매자에게 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메타와 더불어서 샌디스크는 그 폭등이 훨씬 더 가팔랐어요. EPS가 1.2달러에서 6.2달러, 5배 증가했죠. 5배.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서버 짓느라 돈을 미친듯이 썼기 때문입니다. 산 놈은 주가 하락, 판 놈은 주가 폭등.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AI 시장은 선행지표와 후행지표의 그 교차점에 있습니다. 이 교차점의 숫자들이 앞으로 있을 주식시장의 AI 서사를 모두 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이미 1, 2던치 하드웨어 계약을 맺어놨죠. 그래서 지금은 샌디스크, 하이닉스가 돈을 쓸어 담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하락을 못 버티고 주주총회에서 사티아 나델라가 이사회분들에게 쿠사리를 먹는 순간 내년엔 서버 증설 좀 살짝 줄이면서 천천히 좀 갈게요. 이렇게 말한 순간 그 순간부터 하드웨어 쪽은 지옥문이 열립니다. 꼭지에 있는 주가에 조금이라도 기대심리가 꺾이는 순간 그건 주가 하방 파동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지금은 가장 화려하지만 사이클의 정점에 있을 수 있는 구간. 앞으로는 AI에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AI로 얼마를 벌었느냐. 이 선행지표와 후행지표의 교차점에서 이 질문에 즉답을 못하는 기업은 주도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이 아니라 메타 같은 기업들이 AI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시장은 꿈을 파는 회사를 버리고 현금을 가져온 회사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전환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미래와 과거가 충돌하는 지점에 선행지표와 후행지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교차점에 있어요.